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츠 211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네, 차례대로. 네, 저는 이은재입니다.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파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은재님 모시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예전에 한번 저희 방송 원격으로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시게 돼서 제가 특별히 또 스튜디오 모실 기회가 생겼는데요. 조금 길게 뭐 하시는 일이랑 뭐 회사랑 이런 것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토리블락이라는 CMS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CMS 코어 프로덕트는 아니고 이제 그 프로덕트의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풀스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프론트엔드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프랑스에서 살고 있고 원격으로 재택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블럭이란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헤드리스 CMS 서비스인데 이제 뭐 예전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CMS를 쓰면은 그 결과물이 HTML 다 합쳐져서 그냥 페이지가 렌더링 된다면 이제 헤드리스 CMS는 그냥 API를 제공을 해서 그 컨텐츠를 제이슨으로 내려주면 이제 유저가 알아서 그거를 어떤 프론트엔드 기술을 쓰든 뭐 알아서 렌더링을 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없는 뭐 이래서 헤드리스 CMS라고 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굉장히 많은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헤드레스 CMS 얘기하는 김에 이제 헤드레스 CMS 처음 본 게 한 4, 5년 전인가 좀 되긴 했는데 네네. 처음 봤을 때 좀 쇼킹했거든요. 너무 아이디어가 그렇죠. 너무 좋아서 약간 그 전에 세대로 보면 지킬 같은 거 마크다운 블로그 같은 거에 한계가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글 작성이 너무 어렵다는 그 문제를 이제 되게 신기하게 풀어낸 방식으로 했는데 회사 되게 많잖아요 서비스들. 네, 저도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많이 보던 맞아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 그런 쪽 업계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이게 신기할 정도로 계속 지금도 새로운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그거를 운영하려면 콘텐츠 작성하는 그런 어드민 기능 같은 게 필요한데 네. 그거를 뭐 개발자들이 자기 개인 블로그야 그냥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하면 되지만 또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리치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페이지에서는 어떤 섹션에 어떤 텍스트 뭐 어떤 섹션엔 뭐 리치 텍스트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페이지 타입으로 스키마를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렌더링 하기도 하지만 또 그 API를 가지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계속 생기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사실 제가 그런 걸로 요즘 뭐 작업할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막 최근에 넬리파이도 쓰러졌다고 해야 되나? 개츠비도 어려워지고 네. 하면서 뭔가 버셀만 살아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프론트 중심 계열 스타트업 중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CMS 헤드리스 CMS 많은 회사 중에는 사실 최근에 소식을 별로 못 봐서 좀 궁금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기는 거 보면 잘 되나 보네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철마다 만들어지는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 시한부 홈페이지들 네. 뭐 선거철 되면 이제 잠깐 떴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그거 다 콘텐츠고 표현은 거의 표현이 많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표현 부분과 콘텐츠 부분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도 그런 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좀 이런 CMS 같은 툴 도입해서 쓰면은 조금 더 노가다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직은 좀 그냥 자기들이 하던 템플릿 그냥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느낌이긴 하죠. 그게 편하죠.
편하죠. 편하죠. 그리고 AWS CMS는 기본적으로 개발자 붙긴 붙어야죠. 그쵸, 맞아요. 붙어야죠. 그쵸. 무조건 API를 계속 붙어 있진 않아도 이해해야 최초에 되니까. 한 번은 만들어주고 네. 또 막상 또 만들어 놓으면 또 이상한 태그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깨지면 가서 또 네. 고쳐줘야 되고 뭐 태그 열고 안 닫고 이런 거 한번 물론 그게 CMS고 아마 요즘 좋아져서 어느 정도 처리해 주 네. 해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흐름을 보면 확실히 제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 약간 프론트엔드 쪽 이제 커지면서 훨씬 각광받았던 기술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약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깃허브 페이지 같은 거에 올려도 결국에는 내가 프로그래밍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계를 프론트엔드랑 이제 외부에 있는 서버랑 직접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푸는 식으로 뭐 컨텐츠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다른 기능들은 또 다른 서비스 연결해서 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커졌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아까 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컨텐츠 작성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워드프레스로 쓰고 그거를 정적 페이지로 만들어 내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네. 사실 AWS CMS 워드프레스 써도 돼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워드프레스가 네, 나중에 그런 이제 식으로 그런 것들 활용해보자. 지원하기 시작했죠. 네. 공식으로도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군요. 그 혹시 뭐 스토리블로그 쓰는 회사들 중에 저희가 들어봤을 법한 회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인데 굉장히 유명한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데 네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아 그러시군요. 스토리블락닷컴을 한번 네네. 스토리블록.com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LOK입니다. 블록이 BLOCK가 아, 네네. 아니라 아, 스토리 BLOK. BLOK. 네. 네. 그리고 이게 발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스토리북이라는 또 UI 네. 개발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리액트랑 같이 잘 붙는. 네, UI 컴포넌트 만들고 이럴 네, 때 네. 그 테스트 해보고 그런 툴인데 이제 그 툴이랑 저희 회사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긴 해요. 지금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한 270명. 와, 엄청 크네요. 그럼 그 사무실이 파리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무실이 없어요. 원격 근무. 네, 풀 원격. 네, 그래서 뭐 두 코파운더는 오스트리아, 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네. 오스트리아 네. 빈이 빈이 있는. 있는 네. 거기 출신인데 뭐 일단 한 명은 계속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고 그래서 브라질 쪽에 개발팀 인원이 꽤 많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뭐 유럽 쪽에도 많이 있고 아프리카 쪽에도 많이 있고 네네. 그래서 좀 쫙 퍼져 있는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사 워크숍을 해서 네.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모였는데 이제 브라질에 있는 동료는 막 30 몇 시간 걸려서 오고 와. 네. 그러면은 그렇군요.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에 좀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재택 갑자기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그게 일단 저는 좀 이 회사 이전에도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제 재택을 했어서 조금 편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시차의 한계가 있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4명인데 한 명이 브라질에 있고 한 명은 오스트리아, 한 명은 네덜란드에 있거든요. 네. 프랑스에 있고 그래서 이제 3명은 같은 타임존인데 네. 한 명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그 친구가 외롭지 않게 이렇게 정서적인 서포트를 잘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퇴근할 때 뭐 리뷰할 코드를 남기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그 친구가 한창 이제 리뷰를 하고 그 친구 작업한 거를 또 남기면은 다음 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뭔가 리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일하는 시간대가 다른 게 좀 장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뭔가를 얻고 싶을 때는 답답할 수 있는데 네. 뭔가 그런 거에 쫓기지만 않으면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 이렇게 한국 쪽 타임존에 한 명 더 뽑으면 좀 자연스럽겠네요. 짝 이 빈 시간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왜냐면 지금 그 실리콘밸리 쪽은 오히려 다시 들어오라고 회사로 그렇게 많이 가는 추세인데 그나마 여전히 제일 큰 성공 사례가 길랩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 규모에서 거의 풀 리모트로 돌아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되게. 네. 그 점면에서는. 맞아요. 네.
딱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코딩이나 뭐 업무 같은 거는 이제 각자의 업무가 있으니까 뭐 시차가 어긋나도 따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차를 어떻게 맞추세요? 일단 다행히도 이제 그 저희 팀 내에서는 겹치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브라질이랑 이 유럽 쪽이랑 겹치는 시간이 한 2-3시간 요 정도 있어서 보통 이제 요즘은 안 하지만 데일리 스탠드업 같은 것도 그 시간대에 하기는 했고 그런 중요한 회의 같은 거는 그래도 웬만하면 모여서 네. 하기는 해요. 이게 의사 결정 자체도 어싱크하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대신에 이제 의사 결정을 위한 어떤 논의라던가 어떤 포인트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슬랙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거를 취합해서 다 같이 결정 내리는 거는 좀 만나서 하는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사이트 가 보니까 스토리블록 고객사가 많네요. 어디 이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쉐드 CMS 자체가 뭐 전체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도 네, 쓸 수 있어서 일부 그런지 있죠. 뭐 아디다스, 넷플릭스, 피자헛, 테슬라 그냥 네 엄청 많이 쓰네요. 그렇군요. 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한국에서 혹시 TO가 지금도 채용 중이신 건가요? 계속 채용을 하고 있을 건데 네. 지금 현재 오픈된 포지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열려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거주 지역이 뭐 한국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많이 들어가 보시고 네 채용 소식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다 영어로 소통하시나요? 네. 은재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한국 사람이 모두가 갖고 있는 영어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도 프랑스 맨 처음에 올 때 진짜 그게 심했고 그래서 프랑스 맨 처음 왔을 때 그래도 면접을 통과했으니까 일은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그래도 면접 때 제가 했던 건 이런 일상적인 대화지 뭐 그 함수에 파라미터가 3개 있는데 그거를 그냥 오브젝트 하나로 해서 한 파라미터로 바꿔 뭐 이런 류의 말을 영어로는 안 해봤던 거거든요. 예.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알아듣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동안 꽤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좀 좋은 거는 제가 완전 영어권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럽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지금 회사에도 뭐 대부분 뭐 영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유러피안이나 아니면 브라질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서로의 영어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해주고 있는 환경이라서 사실 제가 첫 그 해외 직장을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 잡았으면은 네. 뭐 살아남기 제 실력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아 전부 다 아니, 대부분이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네, 또 그죠. 그런 네. 근데 특징이 있나 저는 이제 예전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유럽 분들이랑 영어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유럽 영어는 이 미국 영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 다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유럽 영어는 듣는데 내가 이게 프랑스 말을 듣는 건지 영어를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발음도 되게 다르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안 괜찮고요.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억양을 갖고 영어를 네. 하고 또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억양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여도 출신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자주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저 단어를 저렇게 발음하더라 이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쌓이기 전까지는 뭔 얘기하는지 서로 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야겠군요. 그런가 그쪽에서는 또 H를 발음을 안 하잖아요. 프랑스 네, 맞죠? 맞아요. 네. 그게 저도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왜냐면 그 앞에 H가 없으니까 그 내가 아는 기술이었는데도 전혀 그렇죠. 몰라서 그리고 이제 헤맸던 R 같은 경우도 약간 막 뭐 이런 발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라우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흐트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거든요. 처음엔 저게 뭔 소리 하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불어를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저렇게 발음하는구나 이게 매칭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좀 들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국 가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유럽 사람은 유럽 억양으로 영어를 하고 인도 사람은 인도 억양으로 영어를 하고 다 뭐 러시아 맞아요. 사람은 러시아 억양으로 하는데 나는 한국 억양으로 하는데 내 말만 못 알아들어. 얘네끼리 다 얘기가 되는데 내 말만 못 알아. 왜 못 알아듣지? 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억양에 대한 그 데이터가 그다음에 안 쌓이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 잘 알아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인 친구가 있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 한국어 기준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영어를 구사를 하면 네. 또 이제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식의 문장 구조라든가 잘 매끄럽지 않게 들리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냥 똑같은 말인데 오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막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영어를 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예, 많이 어문 들더라고요. 구조가 확실히 다르니까 유럽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수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언어가 어렵죠. 저는 네. 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아마 은재님이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일상 대화 말고 단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등어가 영어로 뭐지? 막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뭐지?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가면 음식 고를 때 너무 어렵거든요. 네. 얘가 뭐야? 실제로 여행 가도 그런데 실제 살면 되게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모두 다 매핑하고 살지 않죠. 않고 사실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생선이 저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죠. 솔직히 네, 없을 수 말하면. 있죠. 네, 그런 게 참 저건 진짜 오래 살아도 쉽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최근에 배우신 단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네. 너무 기습 진행. 시차 때문에 은재님이 피곤한 상태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언어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은 문화의 영역이라서 그쵸, 그쵸. 그거 알 정도면 이제 문화까지 다 습득한 단계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어를 해도 음식은 모르죠 보통. 아 그래요? 모르지 않을까요? 저- 음식 이름은 모를 수 있는데 저 일본어 좀 했는데 네. 메뉴 보면 하나도 몰라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근데 재료가 여기 없는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 네, 네. 네. 실제로 우리는 그냥 뭐 같은 거라고 퉁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다르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는 보통은 내가 아는 음식이랑 매핑된 거 정도만 보이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그 꼬치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장 부위별로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익숙해서 그렇지 우리 뭐 저녁 돈가스 먹었지만 네. 저도 여전히 한국 계속 살아도 안심 등심 잘 구분 못 하거든요. 외워야 돼요. 강제는 로스트 해야 돼요. 로스트 네.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시켜 먹는 거지. 사실 어느 부위는 어떻다. 근데 몰라도 별로 네.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죠. 네, 근데 네, 외국 네. 가면 갑자기 불편하더라고. 그걸 꼭 알아야만 될 것 같고 막 이런. 스테이크도 한 5-6가지는 기본으로. 맞아. 저그 히레랑 그 로스를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약간 딴 얘기인데 그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한 식당에서 다 먹어본 봤는데 한 가지가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히레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레가 뭐예요?라고 여쭤봤더니 안심이다라고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히레가 안심이다라고 외우고 그 다른 건 모릅니다. 히레가 아닌 거 이거는. 그렇죠. 히레가 아닌 거. 근데 로스가 있네. 얘가 등심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있죠. 네, 뭐 회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화 얘기까지 쭉 넘어갔는데 잠깐 다시 돌아와서 은재님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강의도 꽤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이제 만들어서 런칭은 이제 했었고 네. 네. 또 이제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 강의가 좀 독특했던 게 강의를 그냥 내가 영상을 찍고 짠 공개하고 끝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뭔가 그 현업에 계신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운영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 겸.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시나브로 웹이나 이렇게 해서 네. 그 뭐 이렇게 정기적까지는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식으로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 3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섭외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회들이 있으실 텐데 또 해외에 계신 그런 개발자 분들을 또 제가 연결을 해서 네. 그 강좌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세미나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서 좀 그런 외국에 계신 분들 위주로 연결을 하려고 해봤었는데 이 시차 문제도 또 있고 이제 프랑스랑 한국 두 나라의 시차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 미국에 계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사람 섭외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제 또 개인적인 이슈 일정 같은 것도 있고 해갖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쉽지 않죠, 그런데. 네. 그래도 강좌 사이트 어떻게 찾는지 한번 홍보해 주시죠. 강좌는 시나브로 js.dev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나브로 js.dev. 인프런에도 올라와 있죠. 네네. 거기로 가시면은 이제 인프런에서 구입하시는 링크가 상단에 있어요. 네. 그때 아마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가 막 오픈하셨을 때인가? 런칭 직전이었다고 하셨었고 시나브로는 오픈하고 인프런에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시점이었던 것 맞아요. 같네요. 곧 인프런에 올라갈 거라고 네. 홍보해 주셨던 기억나네요. 네. 다루는 내용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 좀 배우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강좌 준비할 때 좀 고민 많이 했던 게 뭐 완전 초보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던가 이런 강좌나 콘텐츠는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조금 그 위로 올라가면은 콘텐츠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현업을 하다 보면은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고 또 테크 스택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라미드라고 보면은 약간 윗단계에 있는 콘텐츠를 찝어내기도 힘들고 오디언스 수도 갑자기 확 줄어드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프랑스 와서 일을 하면서 좀 막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걸려서 이해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번들러라던가 아니면 그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부 그러니까 하다가 오류가 나면 구글링해서 시키는 대로 적용을 하면 고쳐는 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됐고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강좌로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npm에 배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직접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이 과정 한 사이클을 이제 생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다루고 있고요. 네. 좋네요. 전 지금 하이드레이션 나오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마 뭐 아싸님은 요즘 프론트엔드 쫓아가시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야, 노드 쪽에 훨씬 더 가까우셨잖아요. 프론트도 많이 하셨었나요? 최근 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대충 느낌은 알고 있죠. 트렌드 흘러가는 건. 저도 기억할 때 리액트 초기에 나올 때까지 좀 쫓아가다가 거기서부터는 아예 멈추긴 했거든요. 원래 백엔드기도 하고 jQuery나 예전에 이제 뭐 온재님도 HTML 이런 걸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잘 갔는데 jQuery랑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불리는 시점이 있잖아요. 뭔가 퍼블리싱하는 그 사이에 있다가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나오는 시점. 거기서부터는 저도 거의 아예 못 쫓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약간 그 시점부터 좀 그 어려워졌죠. 지식의 단절 같은 것도 좀 생긴 것 같고 네. 직군 사이에. 그래서 요즘 프론트엔드로 시작하신 분들이 뭐 태초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그쵸. 그런 걸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배워야 되고 하이드레이션이 뭔지 막 하이드레이션도 옛날엔 뭐 필요 없었던 문제인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좀 이 혼란스러운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한 바퀴가 돌아서 지금 다시 그러네.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돌아. 저는 이제 발을 레일즈 잠그고 있었으니까 뭐 프로타입이나 이제 그쪽에서 그 뭐였죠 에이작스라고 불렀던 그거까지 보면서 아 뭔가 리액트라는 게 새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멀어졌었죠. 근데 제가 기억했을 때 거기서부터 아무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이제 나 못 쫓아가겠다. 이제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서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뭐 시나브루 자바스크립트는 초급을 좀 이제 막대고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조금 더 기술을 쌓고 싶은 깊이 쌓고 싶은 분들이 배우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인프런에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프런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이번에 인프콘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단순히 그 발표 하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오신 건가요? 8,900 뭐 몇십 와, 킬로미터 정도 8,000 더라고요. 킬로. 네. 상상이 안 가는데. 비행기로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올 때 12시간이고 이제 제가 돌아갈 때 14시간. 14시간. 네. 와. 반대쪽으로 갈 때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가? 아니 원래 그렇죠. 네. 근데 반대쪽으로 미국으로 갈 때도 갈 땐 빨린데 올 때 느리길래. 네. 왜 한국 중심으로 다 갈 때 느린 거죠? 동그란데?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때 서쪽으로 가시잖아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갈 하면 때 빠르고. 그런 거야? 서쪽으로 네. 거꾸로 올 때 그래요? 그럼 그랬네. 헷갈리네. 네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잘 네. 모릅니다. 어떤 발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였어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요즘에 많이 쓰이는 도구가 비트 혹은 바이트라고도 네. 잘못 발음되는 아무튼 그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이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플러그인 생태계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플러그인을 직접 한번 만드는 거를 시연하는 발표를 했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길래 내가 리액트 JSX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게 비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어서 브라우저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확장자들로 우리가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비트가 뭔가를 해주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비트 플러그인을 직접 작성하는 거를 제가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됐어요. 비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비슷한 도구가 있나요? 뭐 이제 예전에 웹팩 예전이라기엔 요즘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웹팩이 이제 되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툴인데 그거 이후에 이제 나온 게 비트고 좀 CJS, 커먼 JS와 이제 ES 모듈 이 두 대립이라기보다 아무튼간에 ES 모듈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가 ES 모듈을 우선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면서 또 롤럽이라는 또 도구를 가지고 와서 등장하면서부터 꽤 많은 리액트나 뷰나 이런 것들을 시작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툴로서 등장을 했죠. 예, 비트가 이제 그 VITE 이제 발음은 비트로 네. 하는데 이제 계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번들러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딱히 부르기가 어려운데 뭐 그런트, 걸프, 웹팩 이렇게 이어지면서 롤업하고 지금 이제 비트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고 현재는 이제 웹팩의 시대가 조금씩 이제 끝나가는 느낌. 근데 웹팩의 전성기가 된 지 오래됐죠. 되게 오래. 그렇죠. 네, 됐고 그렇죠. 아직 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웹팩을 밀어내려고 롤업은 실패한 것 같고 롤업은 조금 인기 얻다가 다시 가라앉은 것 같고. 그러면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는 건 비슷한 도구인데 그 전에 뭔가가 불편했으니까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뭘 해결하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비트가. 일단 웹팩이 다 떠나서 사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고 웹팩 컨피그 파일이 뭐 아무도 손대고 싶어하지 않고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네. 굉장히 어려웠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우 레벨 도구였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제 롤업 같은 경우는 웹팩이랑 이렇게 동시대에서 많이 쓰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웹팩을 많이 아는 이유는 웹팩은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많이 쓰였다면은 이제 롤럽은 라이브러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을 롤럽을 써서 번들해서 이제 딱 하나의 JS 파일로 네. 만들어서 npm에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두 개의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비트가 우리가 커먼 JS로 작성하던 코드를 넘어서 이제는 ESM 문법을 따라서 코드를 작성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 푸시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비트가 롤럽을 차용해서 롤럽의 플러그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롤럽 플러그인을 아무거나 그냥 갖다 넣어도 바로 동작하도록. 그래서 이제 비트는 등장하자마자 롤럽에서 쓰이던 뭐 Vue.js 플러그인 아니면 리액트 플러그인 이걸 그냥 그대로 설치만 하면은 그냥 비트 띄고 dev 하고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index.html이랑 뭐 index.js 파일에서 리액트든 뭐 Vue.js든 그런 걸 개발을 하면은 바로 그게 브라우저에서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 네.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구현이 돼 있어서 유저들이 뭐 신경 전혀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플러그인 시스템이 롤럽에 워낙 잘 구축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비트의 좀 성공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마사님도 혹시 써보셨어요? 비트? 저는 원래는 알고는 있었는데 써본 적은 없고요. 이번에 인프콘에서 발표를 듣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마침 프론트엔드 프론트 쪽을 제가 프로젝트 세팅을 할 게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할 때 좀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중간에 트랜스 파일이나 빌드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딱 바뀌는 순간에 딱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고 네. CSS로 하고 그런 편인데 네. 그래도 이것저것 세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비트로 그냥 해봤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실 그냥 그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파일 뭐 2개, 3개 정도 있는 거라서 뭐 대단한 게 필요하진 않은데 네. 근데 챗GPT한테 물어봐서 내가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 자꾸 플러그인 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챗GPT가 계속 플러그인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냥 그 웹팩이랑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웹팩을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는 물론 이제 설정을 잘 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한 100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를 개발자가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웹팩 개발 서버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뭔가 수정이 되면은 그 전체를 한번 빌드하고 번들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브라우저에 리프레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줄을 고쳤을 뿐인데 100개의 파일이 전부 빌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건데 이제 빛에서는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빛을 가지고 개발 서버를 띄웠을 때 브라우저 이제 네트워크 패널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임포트 뭐 JSX 이런 임포트 하는 게 그대로 거기에 다 이제 찍히거든요. 번들링 된 그런 아웃풋이 아니라 실제 하나하나 다 찍히게 되고 이제 app.jsx라는 파일을 그 네트워크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빛이 제공을 할 때는 그걸 JS로 트랜스파일 된 거를 바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파일 하나를 수정하면은 딱 그 파일 하나만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트랜스파일해서 리로드를 시켜주는. 그래서 웹팩에 비해 이제 로컬 개발 환경이 훨씬 빨라졌다. 그렇겠네요. 비트 쪽이 다 그런데 좀 속도 가지고 많이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비트도 그렇고 비트 테스트도 그렇고. 네. 비트 테스트는 뭐예요? VI 테스트 이렇게 쓰는데 네. 발음은 빛 테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테스트. 근데 그것도 그냥 테스트 프레임워크, 뭐 모카, 제스트 이런 네. 것처럼 테스트 프레임워크인데 그냥 제가 그냥 트위터 보는 느낌으로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요즘 이거 좋대 하면서 조금 넘어가는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바이트랑 VI 테스트랑 상관 있는 건가요? B 테스트랑?
네, 상관이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있는데 이제 아. 예전에 웹팩과 제스트를 쓰던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웹팩 컨피그를 가지고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제스트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어떤 웹팩 플러그인을 써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지 제스트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스트를 설치를 할 때 항상 되게 비슷한 그런 설정을 또 제스트 컨피그 쪽에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컨피그를 양쪽에 해주는데 이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으니까 네. 실제로는 테스트는 성공했다는데 뭐 런타임에서는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럼 컨피그를 양쪽을 메인테인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비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가정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제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문법을 가진 테스트 러너여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빛을 쓰고 있고 빛 컨피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뭐 트랜스파일 한다던가 이런 처리하는 걸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빛 테스트는 그냥 넣자마자 그냥 npm 인스톨을 하자마자 쓸 수 있다는 게 꽤 큰 장점이죠. 이게 재밌으면서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프론트엔드 쪽을 네, 못 그렇죠. 쫓아가는 게 요 흐름을 얘기해 주시니까 아 그렇겠구나 싶은데 내가 혼자서 거기까지 가는 게 요 어렵죠. 트래킹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어려워요. 재밌네요. 프론트는 이렇게 또 항상 얘기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적응할 만하면 바뀌어 있고 대세 아니라고 요즘 대세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보던 사람은 뭐 이렇게 딱 유행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으면 한 텀 기다리자. 맞아요. 한번 건너뛰면 금방 또 새거 올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하기도 해요. 이런 컨텍스트를 항상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VI 테스트가 등장을 했는데 또 왜 등장했지? 요거를 그런 게 있자보다 하는데 원래 있던 걸 뭐가 다르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